연합국가 추축국, 자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로 나뉘었던 2차 세계대전은 거대한 군함들이 많이 활약하던 시기였다. 거대한 16인치 주포의 전함들과 7만 톤의 야만토급 전함, 진주만 공습 주인공, 일본 기농함대와 24척이나 찍어낸 미국의 에식스급 항공모함, 북대서양의 늑대, 유보트 등 수면 아래에는 잠수함, 해수면에서는 전함과 중순양함, 공중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해 어디에서든 전투가 벌어지며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이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낸 무기는 항공기다. 항공기 등장 이후 공중을 통제하는 제공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2차원 평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닌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대수상전, 대잠전 전투체계만 가지고 있던 군함들은 빠르게 대공교전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대공교전은 어떤 메커니즘일까? 그리고 최근까지 대공교전체계는 과연 어떻게 발전을 거듭했을까?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게 사실일까? 오늘 이야기는 대공교전체계의 발전이다. FPS를 많이 하는 게이머들이라면 리드샷이라는 단어에 익숙할 거다. 리드샷이란 적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쏘는 것을 말한다. 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타겟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더 거리를 주어야 맞출 수 있다. 이것을 리드를 준다 라고 표현한다. 게이머들은 감각적으로 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방위와 속도를 계산한다. 이건 포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적함과의 상대 속도를 안다면 리드샷이 가능하다. 다만 게이머들은 감각에 의존해 리드샷을 한다면 포술은 정확한 방위와 속도를 측정해 리드샷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함의 방위와 속도를 알 수 있을까? 그건 우리 눈이 원근감을 파악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의 양눈은 사물을 볼 때 바라보는 각도가 약간 다르다. 이걸 양안시차라고 하는데, 뇌는 두 개의 형상을 결합하거나 재구성해 하나의 3차원 입체를 보이게 하며 원근감 및 입체감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양안 합치식 거리 측정기는 두 개의 렌즈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합성해 상대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속도는 이동한 만큼 거리 측정기가 회전한 방위로 상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전함들의 함교 끝을 보면 귀처럼 길게 막대기처럼 뻗어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양안 합치식 거리 측정기이다. 이 거리 측정기는 조그마한 구축함까지 모두 장비되어 있어서 시야 거리 내의 목표물과 거리 및 상대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이는 항공기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항공기가 다가오면 거리 측정기로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고, 전투 정보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포반의 명령을 내려 항공기의 항로에 대공 화망을 형성한다. 이때 당시 항공기는 시속 300km 언저리이기 때문에 적어도일 경우 사람이 눈대중으로 쏘아 탄막을 형성하면 격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강기와 2차 세계대전기에는 대공포와 대공기관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거리와 연사력, 탄속이었다. 멀리까지 쏠 수 있는 만큼 킬존이 넓어져 격추 확률이 커지고, 연사력이 높을수록 탄막이 짙어지고, 탄속이 빠를수록 명중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거리와 탄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신이 길어져야 되고, 포신이 길어진 만큼 연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포신을 늘려 사거리와 탄속을 늘린 대공포는 대공포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해 장거리 혹은 고고도에서 화망을 만들어 격추하고, 단거리 혹은 저고도에서 폭격을 위해 고도와 속도를 낮춘 항공기는 연사력을 높인 대공기관총이 탄막을 형성해 격추하는 걸로 역할을 나누었다. 이를 다층 방공망이라고 하며, 가장 유명한 다층 방공망은 20mm 오리콘, 40mm 보포스, 5인치 양형포로 무장한 미국이었다. 하지만 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목적식 사격관제는 항공기의 속도가 시속 300km를 넘기고 시속 500km 이상이 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 측정기로 레이더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레이더의 등장은 대공교전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당시 레이더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야 내에서만 관측할 수 있던 목축식 거리 측정기에 비해 레이더는 시야 바깥에 있는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이는 대공사거리가 닿기 한참 전부터 항공기의 방위와 속도를 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덕분에 대공사수들은 대공관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대공교전 효율도 높아졌다. 또한 레이더는
거리 측정기보다 훨씬 빠르게 사격 지원을 산출할 수 있어 빠르게 거리 측정기를 대체했다. 그렇기에 영국 해군과 미국 해군은 발빠르게 레이더 관제에 의한 대공 교전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다. 첫째, 마스트 끝에 레이더를 장비해야 하며 레이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출력을 내야 한다. 둘째, 전투 정보실에서 산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대공포를 정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셋째, 포탄을 충분히 많이 쏟아내 화망을 형성해야 했기에 최대한 많은 대공포를 적재해야 한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함종이 바로 전함이다. 튼튼한 선체와 상부 구조물 덕분에 마스트 꼭대기에 무겁지만 성능이 좋은 레이더를 장비할 수 있고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전투 정보실 뿐만 아니라 대공 관제실을 따로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거기에 애초에 전함은 주포를 보좌하는 용도로 부포를 장비해서 그 어떤 함종보다 대공포를 많이 충실하게 장비하며 많은 양의 포탄도 적재할 수 있다. 특히 부포와 대공포의 역할을 함께하는 양용포를 개발한 미국은 전함마다 5인치 양용포를 도배한다. 이것뿐이랴. 이전에는 전투 정보실에서 방위를 불러주면 사수가 해당 방위로 포탑을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신형 고속 전함들부터 대공 관제실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방위를 자동으로 돌려주니 사수는 부항각만 조절하면 돼 명중률이 향상되었다. 여기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자이로 조준경을 대공 기관총에 장착했다. 자이로 조준경은 각속도를 바탕으로 리드를 잡아주기에 사수가 감에 의존하는 것보다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다. 덕분에 전함들은 항공모함 주변에서 방공 지휘함을 맡으며 일본 항공군을 격추했다. 사우스 다코타급 전함과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의 경우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엔터프라이즈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동부 솔로몬 해전과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엔터프라이즈가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들 덕분이다. 여기에 활용 정점을 찍는 물건이 등장했으니 바로 VT 신관의 등장이다. 1943년부터 제대로 등장한 이 물건은 대공포탄계의 혁명적인 물건이다. 기존 대공포탄은 수류탄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야 원하는 고도까지 날아가 폭발하면서 화망을 형성하니까 말이다. 신관은 사람이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었고 고도에 맞게 신속하게 신관을 조절하는 게 탄약병이 할 일이었다. 하지만 VT 신관은 주변의 전파를 방사하다가 전파가 되돌아오면 신관을 작동시켜 폭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발사 전에 사람이 일일이 신관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수고로움이 덜었다 정도가 아닌 게 항공기는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명중률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명중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교전당 소모하는 포탄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이는 포신 수명 관리 차원에서도 이득이었다. 즉, VT 신관은 포신 수명 관리 면에서도 포탄 소모량에서도 유리했다.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내던 VT 신관을 오로지 미국만이 대량으로 생산해 물쓰듯 사용해 날아다니는 칠면조들을 격추했다. 흔들리는 바다에서도 대공포의 전과가 이런데 육지에서 그 전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영국군만 해도 공습 과정에서 상실한 폭격기의 3분의 1이 대공포에 의한 전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현대인들은 이 당시 대공포를 큰 의미 없는 폭죽놀이 정도로 보는 시선이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대공 교전은 효과적이었고 항공기 상대로 무시 못할 전과를 곳곳에서 올렸다. 이렇듯 대공포는 발전한 대공 교전 체계와 더불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항공기들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공포가 큰 의미 없는 폭죽놀이 정도로 본 편견은 어째서 생긴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항공기의 발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공 교전 체계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발전한 이유가 항공기의 발전 때문이다. 프로펠러를 돌리며 500km 정도밖에 안 됐던 항공기는 어느덧 700km에 근접하더니 제트기 개발로 음속을 넘보게 된다. 더 정확도가 높은 포와 VT 신관을 결합하면 명중률 자체는 올릴 수 있겠지만 이전 같은 전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항공기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공포 효율은 극단적으로 떨어져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된다. 심지어 전자공학의 눈부신 발달로 수평 폭격 명중률이 높아졌다. 2차 대전 당시에도 수평 폭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워낙 명중률이 떨어지니 폭격기 파일럿들이 대공포와에 격추될 것을 무릅쓰고 목표 상공에서 폭탄을 끌어안고 급강하 폭격을 한 거다.
결정타는 순항미사일의 등장이다. 순항미사일은 항공기나 구축함이 대공포 사거리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공격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입장이 된 거다. 더 이상 대공포를 이용한 대공교전체계는 쓸모가 없어졌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사일로 막는 방식으로 말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VT 신관은 신관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 뿐만 아니라 타깃 근처까지만 접근하면 알아서 폭발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다면 내가 타깃이 있는 위치까지만 얼추 보내면 그 뒤에는 타깃을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약실에 넣고 포발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항공 엔진 기술의 발전으로 대공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는다는 개념이 등장했다. 대공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도를 할까? 가장 기초적인 유도 방식은 빔 라이딩이다. 이 방식은 소총을 조준할 때 가늠자와 가늠쇠를 정렬해야 하는 것처럼 대공미사일을 발사한 뒤 사격 통제 레이더가 타깃을 조준하면 대공미사일이 사격 통제 레이더의 빔 정중앙으로 정렬해 타깃을 격추한다. 이 유도 방식으로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함대공 미사일이 림2 테리어이다. 기본적으로 고폭탄두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미사일이라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모델도 있었다고 한다. 대공미사일의 등장은 기존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대공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 이상 대공교전 능력은 대공포의 개수에 비례하지 않으며 대공미사일은 부피가 작아 3000톤 이하의 소형함에도 충분히 장비할 수 있다. 그래서 전함은 안 그래도 가치가 하락 중이었는데 대공교전의 양상과 트렌드가 달라져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형함인 구축함의 입지는 넓어진다. 적외선 시커의 해상도 한계로 소형함일수록 회피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가히 구축함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대공미사일의 발전은 계속되어 미국은 림8 탈로스 미사일도 개발한다. 이 미사일은 테리오와는 달리 로켓 추진으로 사거리 100km 정도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먼 거리까지 비행하는 만큼 빔 라이딩만으로는 유도하기가 힘들었기에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 추가된다. 유도 방식은 자함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가 타깃을 조사하면 레이더파가 사방으로 방사되는데 탈로스는 이 레이더파를 수신해 수신된 방향으로 항로를 수정해 요격하는 방식이다. 테리어 미사일 등장으로 대공 교전 사거리는 100km 단위까지 확장된다. 교전 범위가 점에서 면으로 확장되고 함대는 거대한 하나의 방공우선을 쓰고 있는 것과 같아졌다. 물론 그렇다고 항공기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항공기 또한 레이더 경보 수신기인 RWR 등을 장비해 자신이 조준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고도를 낮춰 레이더 위협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항공모함을 운영하기에 적 항공기가 고도를 낮추면 공중전에서 유리했다. 소련은 미 항공모함 함대를 큰 위협으로 보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 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음속의 3배로 알아도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다. 이런 초음속 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설사 한두 발 방어한다 하더라도 물량으로 방공망을 돌파할 생각이었다. 이를 미사일 포화 전술이라고 한다. 이는 미 함대에게도 큰 약점이었다. 빔 라이딩 방식 특성상 자함이 미사일을 격추할 때까지 계속 유도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미사일을 요격할 때까지 다른 미사일과는 요격할 수가 없다. 빔 라이딩 방식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먼저 미사일 런처의 개선이 필요했다. 터렛 방식은 목표를 향해 해당 방위로 일일이 돌려줘야 되기에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뒤 일일이 런처에 다시 미사일을 장전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때문에 미사일 런처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수직 발사대를 장비하고 대공 미사일이 목표까지 직접 날아가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어떤 방위에서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날아와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다음은 어떻게 타깃까지 이동시키느냐인데 미 해군은 먼저 유도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중간 유도와 종말 유도로 말이다. 대공 미사일을 발사 후 중간까지 탐지 레이더로 타깃이 있을 만한 대략적인 위치까지 보낸 뒤 해당 포인트에 대공 미사일이 도착하면 사격 통제 레이더의 반능동 호밍 유도 방식으로 격추시키는 대공 체계를 설계했다. 이때 대략적인 위치까지 보내는 것을 중간 유도, 그 뒤 유도를 종말 유도라고 부른다. 중간 유도 과정에서 중점은
대공미사일은 반드시 타깃보다 더 높은 고도를 확보하는 거다. 그래야 타깃이 회피 기동을 한다고 해도 속도의 우위를 가졌기에 명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도 방식을 나눈 것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유도 과정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게 중간 유도이다. 그래서 사격 통제 레이더의 개수만큼 동시 교전이 가능했지만 이제 자함은 다른 표적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요격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레이더가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만큼 동시 교전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바로 림66 대공미사일의 메커니즘이다. 후에 스탠다드 미사일 1, 스탠다드 미사일 2라고 불리는 미사일이다. 1967년부터 지금까지 생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서방의 표준 대공미사일로 자리잡았다. 이 대공미사일과 대공 전투체계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NTU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오늘날 자리잡은 대공미사일들은 이후 지대공, 공대공 등의 미사일로 발전하며 오늘날까지도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대공미사일의 개발과 NTU 프로그램 추진으로 미사일과 항공기 위협에 한시름 놓은 듯 했지만 소련의 위협은 여전했다. 기본적으로 NTU 프로그램은 기존 선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기에 개량 비용이 신규 건조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NTU 개소가 된 군함이라고 해도 소련은 항공모함에게 초음속 미사일을 몇백 발 쏠 예정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다. 레이더라는 물건은 회전을 통해 전방의 위협을 탐지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공중 위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갱신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계식 회전으로는 요격할 만한 갱신율을 내기 어렵다. 그렇다고 회전을 안하면 사각이 생겨 동시 교전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등장한다. 파동의 간섭을 이용해 물리적 회전 없이도 빔 각도를 조절하는 게 특징이다.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만큼 동시 다목표를 추적하는 데도 유리해서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시간 목표 추적이 가능하다. 이 레이더를 90도씩 4개를 장비해 전방위에 걸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상 배열 레이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전투체계가 로키드 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다. 이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을 이지스함이라고 하며 신의 방패에서 비롯된 이름답게 다목표 동시 교전 체계를 갖추어 미사일 포화 전술에 대처할 수 있는 군함이다. 현재 미국은 이지스함만 50여 척 이상을 건조해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방패가 견고해지면 창도 예리해지는 법. 제 아무리 이지스함도 전자기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해 표적을 식별하는 원리는 그대로다. 전자전기들은 방사한 전자파를 모사해 기만하는 방식으로 방공망을 기만하거나 돌파했다. 이른바 재밍이다.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 위상배열 레이더들도 소자마다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게 발전했다. 이를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A24라고 하며 주파수를 변경할 수 없는 레이더를 비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폐사라고 한다. 다른 나라 또한 자국산 위상배열 레이더를 만들어 실전 배치 중이다. 우리 해군도 신형 호위함에서 우리가 만든 자국산 A24 레이더를 장비하고 있다. 이런 레이더를 굳이 바다에서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사용하는 레이더에도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군용 레이더로서 많이 보급되는 중이다. 북한의 핵 공갈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난이도는 지금까지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것에 비해 훨씬 높다. 앞서 말했듯 지금까지 대공미사일은 항공기나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하강하며 요격한다. 그래서 속도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바깥까지 상승했다가 대기권 내로 재진입하는 방식이다. 기껏해야 대기권 내에서 높은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존 대공미사일로는 고도는 물론 속도에서도 탄도미사일보다 뒤떨어졌기에 요격하기 힘들고 요격 확률도 낮았다. SM-3 미사일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 개발된 대탄도탄 미사일이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빠르고 상하 운동이라 요격하기 힘들지만 비행 경로가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다. SM-2가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어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면 이쪽도 대기권 바깥까지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SM-3 미사일은 로켓 추진제를 사용해 대기권 바깥까지 요격체를 날려 탄도탄에 직접 부딪혀 요격하는 방식이다.
함께 개발된 대탄도미사일로 SM-6 미사일도 있다. 이 미사일도 로켓 추진체를 장비해 SM-2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자체 레이더 시커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종말 유도 시 자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체 레이더 시커 유도와 자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의 유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어서 SM-6 미사일은 대기권 내까지 돌입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 및 기존 SM-2 미사일과 같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 또한 순항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처럼 다층 방공망을 가지게 된 거다.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혈안인데 지상에서 대탄도미사일이 없을 리가 없다. 망망대해인 바다와 달리 지상에는 도시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대탄도탄 방어는 중대사항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대탄도탄 미사일은 사드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다.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목적으로 개발돼 현재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유사시에 날아올 북한의 탄도탄에 대비하고 있다. 바다에서 탄도탄 요격은 SM-3와 SM-6가 방어하듯 사드보다 하층에서는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 미래에는 상층은 LSAM, 하층은 MSAM으로 방어할 생각이다. 하지만 어떤 방어막도 뚫리기 마련이다. 미사일 포화 전술과 같은 전술인 탄도탄 포화 전술로 말이다. 이는 실제 전장에서도 입증되었는데 바로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하마스가 아이언돔을 두드려 이스라엘 도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이유는 가삼 로켓과 함께 박혁포 등 대량의 탄도탄을 무작위로 날리기 때문이다. 레이더의 발전으로 더 먼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에는 이 모든 게 각각 하나의 점으로 보일 뿐 어떤 게 박혁포고 어떤 게 가삼 로켓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문제는 아이언돔을 포함한 대탄도 미사일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다. 가삼 로켓은 해봐야 한 발에 80만원 정도지만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은 5천만원 정도이기에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안 쓰기에는 이들의 저질 무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안 쓸 수도 없었다. 이런 가성비 문제와 함께 탄도탄 포화 전술로 도시가 피해를 입었으니 아이언돔은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현재까지 이런 포화 전술을 100% 방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이 3000발 가까이 탄도탄을 한 번에 발사했을 때 그중 절반만 요격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도시는 절반의 피해만 받을 것이며 이런 폭격에는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생각하면 최대한 많이 요격해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성비 안 맞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아이언돔을 사용하는 거다. 이는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게다가 하마스는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지만 북한군은 엄연히 정규군이며 화력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끽해봐야 가삼 로켓과 박격포만이 있는 하마스에 비해 북한군은 240mm 이상 다연장 로켓,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술 탄도탄 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북한군이 유사시 이런 무기를 대량으로 발사하면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방어해야 하는데 북한군이 사드와 패트리어트 탄을 소모시킨 뒤 본격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발사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며 최근에 결실이 맺기 시작한다. 바로 람드다. 가격은 약 2억여 원 정도로 비싸긴 하지만 장사정포의 위력이 위력인 만큼 보다 고성능의 대탄도탄 미사일이 필요했다. 만약 무사히 람드가 전력화된다면 국군은 고고도부터 SM-3, LSAM과 SM-6, MSAM, 람드의 다층 방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국방부에서는 KAMD라고 한다. 항공기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대공교전 체계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며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300km 언저리 정도였던 항공기는 어느덧 음속을 넘었으며 단순히 항공기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등 그 위협은 다양해졌으며 정교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공교전 체계는 어떻게 발전할까? 아마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형이라 레이더에 잡히기도 까다로우며 요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드론을 어떻게 격추시켜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긴 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탐지를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짧은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확보해야 하며, 짧은 주파수는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는 이상 더 강한 출력을 내야 하기에 레이더의 대형화는 아마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바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더 강한 출력을 내며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 방공함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공중위협과 우선순위 선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대공교전 체계는 미래에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래에 어떤 대공교전 체계를 구상 중인 걸까? 다음 이야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다.